다들 애기 있으세요? 결혼 있으세요? 요즘에 다들 젊어 보여셔가지고 네, 있어요? 25개월. 네, 25개월. 없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 그래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름은 원미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HR 영역에서 일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16년 정도 경력이 있고, 아기는 지금 아들 4살이어서 내년에 5살이 됩니다.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요즘에 자기 표현이 세져가지고 이제 뭐 하고 싶어, 뭐 하기 싫어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겪어 나가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푸켓에서 의뢰를 하셨을 때는 어쨌든 육아도 잘하고 싶고 커리어도 하고 싶은 이제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기가 뭐 없으시더라도 어쨌든 두 가지 일을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왜냐면 아기가 또 다들 있으신 편이라고 하셔서 저는 아들 가질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대추밭 백한의원 아시나요? 다 거치셨나요? 경주에 굉장히 유명한 한의원이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한 3년 정도 흘렀을 때 아기를 갖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경주에 한의원이 유명하다고 해서 새벽에 내려가서 원장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줄 서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임신 준비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난임센터 다니면서 인공수정으로 아기 낳았습니다. 그때 뭐 지난한 가정들 여자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 뭐 나팔관 스캔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D 없다고 해가지고 비타민 D 주사 맞고 뭐 여러 가지 그죠? 거기에 이제 아기 가져서 아기 데리고 오는 사람들 보면서 또 약간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임 가정에서 이제 배에다가 주사 놓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실제로 하면서 좀 나도 모르게 많이 또 무너지는 순간들도 있어. 또 임신이 또 되고 나니까 이거 한도 선다? 그래서 이렇게 찌릿찌릿 이렇게 하기만 해도 찌릿찌릿해서 막 걷지를 못하고 막 이런 가정들을 겪으면서 임신되기 전에는 임신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되고 나니까 다른 또 새로운 스테이지가 펼쳐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임신하는 과정은 제가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조금 다행이었던 점은 제가 그때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라고 해서 아마존을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재택근무가 가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병행이 가능했던 것 같고, 제가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을 6개월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 7개월 되자마자 사실은 어린이집에 밀어넣고 이제 다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육아휴직 6개월이 끝났을 때 7개월 차에 아기를 이제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놓고 1시간, 2시간 늘려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놓고 했는데 아기가 엄청 아픈 거예요. 당연히 너무 어린데 어린이집을 보내놓으니까 아기가 진짜 뭐 1시간 맡기면 2주 동안 못 가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겪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저는 좀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사실 어린이집에 맡기면서도 사실은 약간 안도감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기랑 집에서 거의 둘이만 있을 때는 사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약간 어버버 이렇게 맞춰주면서 애기 말 따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랑 얘기하고 싶고 나도 커리어 멋지게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이게 끝나지 않는 터널처럼 보이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화상 미팅도 할 수 있고 일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너무 신났고, 전 또 매니저가 외국분이셨기 때문에 막 영어도 실컷 쓸 수 있고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가 그러고 왔는데 계속 아프고, 아픈 애 때문에 밤새 간호해야 되고, 감기가 한번 걸려오면은 이게 계속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4살 될 때까지 저는 한 2년 반, 3년을 병원을 일주일에 2-3번 안 간 적이 없었어요. 진짜 가장이 아니라 한
3살 넘으니까 그나마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면역력이 드디어 올라와서 병원을 일주일에 2-3번은 안 가도 된다. 근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제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그냥 다 그만두고 애만 봐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욕심을 버리지도 못하고 반대로 또 그렇다고 이제 직장에 복귀해 보니까 100% 내 생산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도 못하고 애도 못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되게 지난한 구간인 그 3년, 4년의 시간을 보내는 게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아기가 25개월 이렇다고 하셨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나요? 엄청 힘드시죠? 그때는 제가 그래도 듣는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25개월 구간은 그냥 버텨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버텨야 하고 내 생산성을 절대로 100%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120% 할 수 있는 인재였다면 그 당시에는 80%만 해도 진짜 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또 빡세기로 유명한 회사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HR 하신 분이랑 이제 밥을 먹었거든요. 그 친구 이제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험관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고 2명이다 보니까 이모님을 2명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산성이 안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복직을 했기 때문에 일을 쏟아서 주기 시작했고 이 친구 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맞지 마라. 미안한데 그건 회사한테도 민폐고 본인한테도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건 난 많이 봐왔다. 그래서 본인의 생산성을 80%만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게 맞다. 그 일을 주신 본부장님한테 거절을 하는 메시지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에게도 나의 능력 부족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워킹맘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마존에서 한 아기 낳고 그래도 2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할 때는 그 회사를 한 10년을 더 다니고 싶었어요. 이제 이번에 옮기면 안 옮기고 한 10년 다녀야지 이런 생각으로 되게 안정적인 회사로 이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막 이렇게 되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연차가 있으니까 이제 직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갈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애는 아프고 막 이러고 하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나가고 있었는데 딱 3개월 정도가 돼서 이제 프로베이션이 끝나는 시즌이 됐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좀 한번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원장님이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아기가 발달이 지연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 애가 되게 똑똑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내 애인데 남의 얘기일 때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애가 얘 얘기가 되면 완전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일도 엉망인 것 같고 저도 팀원이 한 4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팀도 돌봐야 되는데 내 애도 잘 못 돌보고 있고 나 뭐 하고 있지? 내 몫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그만두겠다고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다. 근데 다행히 또 이제 그 여자 본부장님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시즌이 있다. 버텨야 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악 물고 좀 했던 것 같아요. 아까 했던 조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일을 어쨌든 뭐 몫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글로벌 롤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9 to 6로는 한국 일을 다 한 다음에 6pm이 되면은 유럽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롤을 해야 돼서 제가 현타가 왔던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 아기가 금요일은 좀 빨리 하원을 시켰거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4시에 데리고 와서 발달센터에 제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맞춰놨는데 4시에 아기가 왔고 남편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컴퓨터 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냐면 그만둔다고 해서 재택근무를 그럼 2번 하겠니? 이렇게 해서 제가 재택근무를 저만 2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그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아기가 왔는데 아기가 엄마 찾으면서 방문을 두드리는데 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밤 9시까지 그 방문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는 아니다.
퇴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글로벌 롤을 맡으면 안 됐었다라는 것을 정말 힘들게 배웠죠. 왜냐면 저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싶었고 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80%밖에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됐고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한 3, 4년이 지나면 좀 이 안정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몸으로 부딪히는 시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한 1년, 한 2, 3개월 견뎠습니다. 견뎠고 어떻게든 끌고 갔고 지금은 이제 언어센터 한 2년 정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 이제 육아랑 커리어를 어떻게 병행했는지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제가 봤던 커리어를 잘 해나가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보면은, 제 기억에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좀 버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헤드헌터를 했기 때문에 제 경력 초기에서 싱가포르에 가서 리저널 HR 디렉터들을 다 만났었어요. 만나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다 만났었는데 그분들 중에 여자분들의 공통 분모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첫 번째 40대인데 싱글이시거나 되게 예쁘고 되게 자기 관리 잘 하시는데 결혼 생각이 1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난 싱글 생활이 좋고 나는 글로벌 무대에서 일하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고 있고 만족스러워요. 다만 날씨가 너무 덥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저는 기러기예요. 여자분이신데 거기서 있고 애기는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남편은 뭐 다른 데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러기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돌싱이 되신 분들. 왜냐면 어느 정도 여자들이 자기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한국은 조금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참아내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돈도 잘 버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트랙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싱글이거나 아니면은 뭐 기러기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돌싱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싱가포르에서 계속 있지 않고 돌아와서 보수적인 사회이지만 나는 한국에서 있고 싶어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커리어를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마케팅 임원이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마케팅 되게 선망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그 회사에서만 15년을 넘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셨어요. 영어도 잘 하셨고 미국에서 이제 그 MBA 하고 들어와서 커리어를 잘 쌓아가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기억으로 그분도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결혼 안 하셨고 자긴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한 43 정도에 이제 지고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서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결혼 안 하셨을 때 가짜 반지를 계속 끼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하도 만나는 사람마다 뭐 결혼을 하셨어요. 그때 뭐 솔직히 우리 그런 거 좀 없었잖아요. 그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도 물어보고 뭐 결혼 안 했는데 애기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가짜 반지 하나 딱 끼고 있고 뭐 하면은 이제 안 물어보니까 어디 뭐 스피치를 나가거나 이럴 때 그냥 가짜 반지를 계속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50대 분인데 박사를 하신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결혼을 엄청 일찍 하셔가지고 애기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뭐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뭐 결혼해야 되고 막 이런 시점에 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50대 분이시고 이제 우리가 좀 미래를 보는 거죠. 그분은 이제 인생 즐기는 타임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혼 안 하셨거든요. 네, 돌싱 아니신데 혼자 살고 계셨어요, 거의. 왜냐면은 남편이랑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 집을 이제 회사가 역삼 쪽이니까 강남 쪽에 약간 오피스텔 비슷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그냥 걸어 다니세요. 걸어 다니면서 본인이 글쓰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책도 2권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취미로 하면서 회사는 내가 그만 나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다닐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커리어, 일의 의미 아니면 연봉의 의미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단계적으로 변하는구나를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었고 요즘에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 보셨나요? 예, 2화밖에 아직
안 했거든요. 한 주밖에 안 돼서 이번 주가 이제 두 번째 주일 텐데 JTBC에서 하던데 이게 원래 그 소설이 있는 드라마예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드라마 제목이 길죠. 서울에 자가가 있는 뭐 대기업 김부장 이야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봤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실 50대는 아니신 것 같지만 좀 우리가 멀리 내다보자면은 김 부장은 남자분이시긴 해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가치관은 결국에는 서울에 자가 있고 뭔가 나 이제 내후년에 임원 될 것 같고 나 인생 25년 진짜 이 회사에 갈아 넣어가지고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도 그런 거를 막 주입하고 너도 대기업 가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 돌이켜보면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김 부장이 그거를 깨닫거든요. 어느 날 현타가 와요. 옆집에 되게 젊은 부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장이 이제 반포 팰리스 막 이런 데를 사는데 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68억이야. 근데 자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강남 서초에 들어가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서울에 그냥 자가 한 채를 마련한 게 자기 인생의 포트폴리오인데 그게 깨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이 드라마 자체가 50대의 어떤 김 부장을 조금 광대처럼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서 인생의 가치관이라든지 인생에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를 보여주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어떤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곁들여서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는 이제 빌더스 코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빌더라는 그 인재상이 있어요. AI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에는 AI 시대를 공부하면 할수록 되게 무섭거든요. 왜냐면 다 대체되고 있어요. 좀 느껴지시나요? 네, 다 대체되고 있어요. 대체 못할 직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돼요. 왜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기면요. 지금 자라에 가면은 그 페이먼트 에리아가 생겼죠. 그래서 그 띡띡 이 바코드 찍어주신 분들 다 없어졌어요. 한 명만 서가지고 그 페이먼트 에리아 잘 못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식당에 가볼까요? 식당에 이거 다 키오스크 서 있죠. 아무도 없죠, 이제. 종업원 로봇 서빙하죠. 순찰 로봇도 생긴 거 아세요? 순찰 로봇 돌아다니죠. 그래서 제 피부에 와닿는 나한테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내 자리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미경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미경 선생님 그 유튜브도 팔로우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사도 대체될 수 있다. 왜냐면 강사가 대체되는 이유는 휴머노드 로봇이 강의를 대신하는 건가요? 아니요.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기 동기부여 또는 뭔가 이렇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고 싶어서 오는 건데 GPT가 끼고 있어가지고 GPT한테 내가 영감을 받고 싶거나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대화 상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얘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욕구가 이미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도 안전하지 않은 직업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체 못할 직무가 없는데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트렌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적으로 그럼 AI가 온다고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집에만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치란 게 뭘까?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그리고 결국에 가장 빠르게 대체되는 직무는 뭐고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연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 직장인인 경우가 그래도 많았어요. 완전 창업을 하신 게 아니면은 직장인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개념이 직업인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아니라 나 혼자로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하나의 프리랜서처럼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장 공식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빌더라는 개념을 가져온 게 사실 이제 그 부켓에서도 지금 빌더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웠는데 그 빌더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고 창업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만든 단어예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빌더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창업자가 만든 용어거든요. 되게 쓴 지는 오래됐어요. 10년 넘었어요. 근데 그 빌더라는 개념에서 저도 이제 정리를 한 부분들은, 그러면은 빌더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DNA가 뭘까? DNA는 있는데 이거를 깨워야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실행자에서 설계자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김대리와 박대리가 있으면은 김대리는 이제 뭘 시키면은 항상 성실하게 딜리버를 잘해주는 사람이었는데, 박대리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오면은 이거를 다시 문제를 재정의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시를 하나 드려보면은 똑같은 이메일 100개를 받아도 김대리는 그거를 빨리 쳐내줘야지, 오늘 점심 안 먹고 이거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박대리는 이 이메일 100개가 꼭 나한테 와야 될까? 이거를 자동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서에 가야 되는 메일을 내가 안 받도록 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박대리는 이메일이 줄고, 박대리 일 잘한다 소문 나고, 그러면 박대리가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리는 시간을 갈아 넣는데 승진도 안 되고 번아웃이 오고, 박대리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일잘러 되고 승진하고 돈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나가요. 자기 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제 정규직 3년차, 5년차 이런 게 조금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왜냐면은 같은 일을 5년, 10년 하는 거는 1년의 경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일을 1년을 했더라도 다른 일을 5가지 했어요. 그럼 5년차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케터도 하고 유튜브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경력 자체가 5배 성장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그런 가치 생산자가 돼야 되고 설계를 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들은 AI가 계속 대체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이제 붓겟에서도 보면은 10시에서 2시 이렇게 근무하는 거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상황적으로,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은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창업해서 갈아 넣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내가 지금 애기 되게 어리고 이래서 조금만 일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대안일 것 같아요. 따박따박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서 2시까지는 어디에 소속이 돼가지고 좀 일을 해주고 내가 잘해줄 수 있는 거 하면서 나만의 일을 찾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해보고 또 애기한테 더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일의 형태 자체도 저는 협업의 형태가 많아질 것 같고, 제가 오는 길에도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저도 트렌드에 좀 민감해야 되니까. 보면은 다른 해외에서도 지금 리모트로 근무할 사람들 되게 많이 찾고 있어요. 요즘 국경이 허물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베트남 개발자, 베트남 디자이너들 그 연봉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경쟁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미국이나 어떤 이제 연봉을 많이 줄 수 있는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레버리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게 되려면 일단은 영어가 그죠? 조금 하드이긴 해서 저한테 커리어 컨설팅 오시는 분들한테 영어를 일단 못 하시는 분들도 2, 3년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고급 영어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번역을 해주고 이렇다고 쳐도 내 입에 붙어 있고 내가 맥락을 이해하고 이걸 바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선택지를 넓히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내가 창업가다. 그럼 글로벌 진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창업자인데 계속 통역사 끼고 한다는 게 좀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면적인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요즘에 집필하고 있는 책 중에 AI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책을 지금 이제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요. 거기서 그걸 쓰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외면적인 성장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어떤 거를 좀 열의가 있어가지고 수강을 했어요. 그러면은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근데 제가 대체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를 묻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배웠는데요, 이것도 대체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존재에 대한 그 불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 존재 이유가 지금 약간 AI로 인해서 뭔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거에서 오는 불안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멘탈을 잡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내면적인 성장을 하는 거. 왜냐면 예전에는 시킨 대로만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멘탈도 안 좋아지고 일자리도 위협받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압박이 너무 크고 AI 툴을 어디까지 배워야 돼 도대체. 바이브 코딩 나도 해야 돼? 여기까지 오시니까 다 배워야 돼? 제가 정리를 드릴 수 있다면은 본인이 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가시고 협업을 하시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주 프리랜서들이랑 협업 되게 많이 해요. 제 홈페이지 외주 디자이너한테 외주 줬고 제 명함도 크몽 디자이너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 약간 협업을 해 나가면서 내가 가지어야 되는 코어 밸류에 대해서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커리어적인 부분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커리어는 한 파트인데 어떤 내 존재 이후의 한 파트인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진짜 약간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인생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애 키우는 게 인생의 의미인가? 커리어로 잘 나가는 게 인생의 의미인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뭔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인생의 의미인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인생에 별 의미가 없네로 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을 바꾸면 인생이 되게 재밌어지는 게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러면 되게 재밌어져.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내 인생에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내 커리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만약에 빌더식 사고가 도움이 되신다면은 내가 가치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돈 많이 들었어요.